번역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좌절된다 이런다기보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이 뭐겠어. 출발 언어, 도착 언어 이런 표현을 참 좋구나 생각을 했는데 출발 언어도 번역자와 함께 화용적 관계에 있고 도착 언어도 번역자와 함께 화용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게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관찰을 한다는 게, 소매 관찰을 한다는 게 말노프스키가 사실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최소한으로는 그 사회에 들어가죠. 최소한으로. 이게 다 주술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 그 주술자로 참여하는 거를 그쪽에서 이제 그 허락하지 않는데 바기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좀 이제 가까이 보기는 해요. 근데 참여 관찰이라는 이 말이 인류학에 쓰일 때 그 참여한다는 게 제3자가 제3자예요. 제3자. 근데 화용론은 뭐냐면은 제3자 입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자 관계, 대화적 관계란. 그러니까 이자이자, 그러니까 제3자라는 건 되게 방관자적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 산호섬에 이 말리노프스키가 아무 영향을 못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화용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지식이나 암이나 관계가 계속 바뀐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학문적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참여 관찰이라는 요 단어를 말리노프스키 이후에 어,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쓰여졌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리노프스키의 입장은 대화적 관계네요. 어떤 인류학자도 그 연구 대상이랑 대화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러니까 방관자적이라거나 좀 멀리 관조하면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직접 맞닥뜨리면서 연구하는 이런 그 태도랄까? 이런 게 타용론이라는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그 팀 인골드라는 인류학자를 이제 작년 요맘때네요. 작년 요맘때 이제 출간이 돼가지고 조금 보기도 했는데요. 팀 인골드라는 인류학자도 사용론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팀 인골드라는 인류학자는 조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레스폰던스 이래서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다 이런 말을 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가 쓰는 글이 대상에 대해서 관조적으로 뭐 쟤는 저렇지 아니면 이 사태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글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 문제를 내가 겪어가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알을 표현하는 글이면 좋겠어요.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는 말리노프스키에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더 요새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인류학자가 팀 인골드인데요. 팀 인골드의 그 종, 요 책에 이제, 선생님들 보고 계시겠지만, 이게 책이 재밌는 책 같아요. 그래서 연하쌤도 유리쌤도 옥현쌤도, 어, 이렇게 이제 천천히 뭐 한 챕터씩 그 보시면서 관찰한다든지 공부한다든지 다른 사람 문제와 나 사이의 관계를 본다든지 이런 테마로 생각을 우리가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화에 대한 분석글도 이렇게 우리가 써가고 동화 인류학도 할 텐데요. 그게 이 동화는 뭐 이래 이런 거 말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많이 시도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이 동화가 이번에는 이런 의미로 다가온다. 이런 글을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리노프스키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리노프스키로. 말리노프스키는 지금 이제 언어론인데요. 이 책이 말리노프스키가 어, 지금 그 이 연구가 이제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연구고 화용론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막 주목받은 때도 아니어서 자기가 화용론이라고 하는 관계적 지식, 관계적 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기 공적 같은 거에 대해서도 27쪽에 요 지금 그 강조해 주신 거 다 좋고요. 핵심은 이거죠. 세 번째, 언어는 문화적 실제로부터 분리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27쪽에 언어라고 하는 게 둘, 넷, 여섯, 일곱 한 가지 점에서 문화의 다른 측면들과 구별이 된다. 언어는 인습적이고 임의적인 요소가 아주 많이 들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말이 중성적 매개체가 아니다.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의사소통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많이 하죠. 이게 의사소통이 뭐냐면은 발신자, 수신자, 매개체 요 3종 세트를 가진 걸 의사소통 매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개체로서의 언어는 완전히 그 중성적인 거예요. 중성적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편향도 없고 누구라도 가질 수 있고 그걸 쓰기만 하면은 메시지가 이렇게 매끄럽게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요거랑 이게 지금 반대죠. 이거는 너무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 만약에 이렇게 다음 주에 뭐 후기는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주제로 각자 한번 두세 줄 아니면 좀 더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종이 딱 깔아놓고 내가 언어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요런 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딱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임의적인 요소, 인습적인 요소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다음에 어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걸 보면은 우리 유리쌤이 산호성 가면 아 지금 저거 하려고 가는구나를 딱 보시고 그러는데 말은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어,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 의사소통 모델에서는 이 매개체가 되게 중성적인 거기 때문에 같은 현실이 있으면 그 매개체를 통과해서 현실이 그대로 전사된다고 하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유리쌤이 상송 가셔도 지금 저거 하는 거야를 다 들을 수 있다는 이론이죠. 의사소통 모델 이론은. 유리쌤이 저 동네 언어를 그냥 잘 배우기만 하시면. 근데 지금, 아니, 유리쌤이 지금 매우 배우기가 힘들다. 언어 자체가. 이게 그냥 배워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 외부인이 들어가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말리노프스키도 지금 어떤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근데 말레프스키는 이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알에 도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이전의 단계 언어 문제가 있다면 이게 요런 표현 좋죠. 227쪽 마지막 줄. 그가 조사하는 사람들의 말은 종이 위에서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옮기면 말의 그 본성이 다 날아가 버려요. 말의 본성이 날아가 버리고 그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유로운 발화 속에서만 존재한다. 말은 이게 이제 그 이문세의 그 선생님이신 이현숙 선생님께서 하시던 그 허남인 선생님의 그 수업 도중에 나온 건데요. 우리 그 또 얘기한 것도 카카를 가지고 유리쌤이랑 말씀 나눈 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오면은 이 몸이 누구 거냐 논쟁이 막 붙습니다. 자유를 달라는 둥.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유라는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건 도대체 누구 거지? 누구 거지? 누구 거지? 이런 질문이 근대에 들어오면은 막 이렇게 이제 활기를 친대요. 그 중에 하나로 떠오른 게 이 누구 건가? 이런 거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리고 다른 그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 언어가 누구 건가 논쟁이 붙어가지고 민족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죠. 한국어는 한국 사람 거고. 뭐 그거는 외국 사람들이 뭐 아무리 해도 그 정서는 뭐 모른다는 둥 어쩐다는 둥 이런 게 다 그 소유권 논쟁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은 바라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이 소유를 따질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도 첫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말은 발화될 때만 존재하기 때문에 문자로 들어가면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첫째 줄이 아주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어, 주제의 휘발성 이게 쓰여지는 순간 그, 그 말이 죽어. 그럼 말이 아니지. 아니, 죽은데 말이 아니죠. 말은 살아있을 때 말이지. 요거 자체가 이제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화라는 것도 그 구술문화 있지 않습니까? 구술문화. 그 동화가 이렇게 구전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살아있는 말이죠. 늘 듣는 사람을 생각하고 하는 말. 부족의 언어가 결코 상황의 맥락을 떠나 일부만 떼어내도록 만들고 되게 전체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 장 안에 뭐가 있는가.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언어는 인간 문화의 여기죠. 다른 모든 측면과 연결되어야 된다. 언어는 문화적 실제로부터 분리해서 연구할 수 있지가 않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 보면 내가 이런 거를 여기 가서 이제 알게 됐다. 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가. 그런데 내가 이런 거를 알고 있으려고 해도 그 이전에 내가 언어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30쪽. 언어학자의 임무가, 인류학자의 임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넷째 줄, 다섯째 줄. 인류학자는 자신의 임무가 규범을 세우는 것도, 재구성하는 것도, 그 다음에 역사적인 것. 이거는 어떤 말일까요? 어떤 이제 다른 문명한 나라랑 관계를 통해서 이 무문제 사회의 발달 단계를 뭐 해석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간적 관계 속에서 이 문명을 평가하는 이런 게 아니다. 인류학자의 임무는 문화의 한 양상이자 성분으로서 그 언어를 충실하게 서술하는 건데, 여기서 인류학자는 자신이 종교, 사회 조직, 예술과 기술 혹은 경제학에 대해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을 이 안에서도 하면서 접근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1쪽에 이제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인류학자의 임무는 토착민의 관점을 유럽인에게 번역해 주는 것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인류학자는 번역가입니다. 번역가죠. 그래서 이게 번역가인데 그 다음에 번역이 되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번역가인데 번역이 불가능한 일이야. 번역이라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자기 과제를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산호섬의 경작지와 주술이라는 이 책은 말리노프스키한테 제일 의미가 있는 책인 거죠. 자기 임무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그 불가능한 번역가의 과제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이론적 훈련을 내가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이제 35번에 역주가 있습니다. 이게 유기쁨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역주 13번. 화용론은 요거를 이제 옥현생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화용론은 언어의 축자적 의미보다는 언어 사용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의미 발생과 전달 기제에 관심을 두는 언어학 분야를 가리키는데 이 용어는 1938년 모리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용적이라는 표현은 약속, 선언, 요청, 제안 등과 같이 적절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의 행위적 측면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된다. 말리노프스키는 말이 단지 정보를 주거나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며 행동에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도록 직접 의도되는 경우에 프레그마틱한 기능을 한다고 표현했다. 사실 이 무렵에는 언어학에서 화용론이라는 분야가 정식으로 성립하지 않았지만 말리노프스키는 이 책에서 언어의 프레그마틱한 기능을 거듭 강조했고 이는 당시로서는 선구적인 견해였다. 물론 말리노프스키가 언어의 프레그마틱한 면을 설명할 때 현대 언어학의 화용론과 구별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념적인 혼란도 발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언어학에서는 말리노프스키가 말의 맥락을 강조하고 언어 행동의 효과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후 전개될 언어학적 활용론의 바탕이 되는 맹아적 행태를 보여준다고 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고 그가 프레그마틱이란 용어로 의도한 바를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프레그마틱을 활용적이라고 번역하였다. 그 역주 아주 좋다고 느껴집니다. 아주 좋다고 느껴지고, 여기에 화용론의 핵심은 1번. 화용론이 이제 요걸 맞힌 1번은 맥락정이다. 2번은 뭘까요, 옥현쌤? 행동의 작용. 아주. 자, 그러니까 2번이 정확하신데요. 그러니까 행동을 유도한다. 요거를 들레즈가 말리노프스키를 지금 천해공원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천해공원 사장입니다. 사장.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 가타리랑 두 분이 이 철학자가 천해고원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사장이 뭐냐면 언어학의 공준이거든요. 모든 말은 명령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유도한다. 이걸 이제 바꾸면 행동을 이렇게 지시한다 이거고 스티븐 미슨의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에 따르면 이게 매니퓰레이트 하는 거죠. 말을 한다는 거는 계속 이렇게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말이 뭔가를 지시해. 저기 저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빵! 이러면, 아, 빵이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에게 환기시키는 장치인데, 그 들레지도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빵! 이러면 달라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이게 다 지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빵! 모든 말이 그렇대. 모든 말이, 이게 다 행동을 촉구한다는 거죠. 화용론의 핵심은 아주 요 화용론에 요 지금 그 과제 1번에 언어 화용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요거를 1번 맥락적 이게 요거 그 조금 우리 그 고정을 할까요? 고정을 여기 이제 그 과제 자체를 1번 맥락적 2번 행동 지시적 그럼 모든 말이 유도한다. 유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자체가 현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 내 말과 함께 행동이 계속 벌어지고, 자, 이거를 다시 산호섬의 언어로 바꾸면 매직입니다, 매직. 주술이죠, 주술. 이거를 산호섬에서는, 산호섬 사람들이 이게 매직이다 이런 건 아니고, 산 사람들은 계속 주술을 한다는 게, 이렇게 배가 불러져라, 배가 불러져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 같은 게 말의 화용적인 본성이죠. 자, 이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어는 활용적이다. 그럼 다시 돌아가면은 말노프스키가 생각하는 번역론 있지 않습니까? 번역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저기 있는 내용을 이쪽으로 옮기는 와중에도 세상이 이제 그 옮기는 자도 가만히 안 있고 화용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옮겨지는 저 대상도 화용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고 그러니까 번역이 안 돼. 근데 그 불충분함 이라고 볼 수가 없다.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번역이 그 불충분해서 뭐 잘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유럽의 방식으로 다시 화용론적 맥락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산호섬에 대한 어떤 이 민족지를 유럽에 번역을 하면은 유럽의 그 독서 공동체에서도 거기도 이제 이거는 이제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이죠. 이 내가 제 책을 번역하면은 그 사회에서도 이 화용적 대화적 관계를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 뭔가를 하게끔 하는 것을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한다. 모든 책은, 모든 언어는 이제 근데 문자 안에 들어간 거긴 하지만 읽히고 말해지는 순간에는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그 행동을 유도한 이런 걸 내가 서태평양에서 알게 돼서 나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글을 쓴다. 모든 글이 유도한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걸로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즐겁고 편안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언어가 뭔가를 자꾸 이제 고정시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고정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아, 거네. 네네네. 고정된, 그러니까 이 입장을 가지는 게 근본적으로 말레노프스키한테 이제 중요해 보입니다. 주술을 한다는 게 뭘까? 그 자체가 정해진 게 없다는 거고, 저 다 정해질 거면 주술을 왜? 안 정해져 있으니까 말이라도 좀 해보고, 뭐 좀 몸을 좀 써보고, 정화수라도 좀 떠놓고. 그 두 분은 또 어떠십니까? 연하쌤하고, 연하쌤 어떠세요? 화용론 얘기 여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알 것 같으면서도 되게 헷갈리면서 또 이제 번역 얘기 나왔을 때 계속 네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는데 저희는 또 이게 트러브리안에서 영어로 되고 영어에서 한국말로 했었을 때 네네. 또 이 번역자 유기쁨 선생님은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좌절된다, 이런다기보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이 뭐겠어. 저쪽 그 번역되는 대상도 이게 전문 용어로 번역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새 유행하는 언어는 출발 언어, 도착 언어. 요새 제가 모르는데 아무튼 한참 제가 빠져 있을 때는 출발 언어, 도착 언어 이런 표현을 이게 참 좋구나 생각을 했는데 출발 언어도 번역자와 함께 화용적 관계에 있고
도착 언어도 번역자와 함께 화형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게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 지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러니까 번역 불가능성이라는 말을 되게 좋게, 어, 좋게? 저는 좋아하는데요. 지시한다. 유리쌤 어떠십니까? 아까 의사소통 모델의 그 구성 요소가 발신자, 수신자, 매개체라고 할 때 번역자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게 번역 모델의 핵심 질문입니다. 의사소통 모델은 번역자를 빼요. 번역자를 그, 그 변수를 어디다 치는 모델이에요. 이게 의사소통 모델을 이제 번역론으로 옮겨보면은 출발 언어가 그대로 도착한다라고 가정하는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번역해도 도착이 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모델을 채택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번역자가 어떤 모델을 채택할까죠. 입장을 갖는다는 건데요. 그러면 의사소통 모델을 채택해가지고 쓰는 번역자는 자기 말을 자, 출발 언어에 맞추도록 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대로 전사시켜야 되니까. 그럼 이제 여러 가지가 이 모델 자체에서 자기를 빼야 돼요. 자기를. 번역한 사람이 최대한 저쪽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아주 재밌는데 번역서를 보거나 또 실제로 번역을 조금 해보면은 결국은 번역자의 이거 자체가 재밌죠. 이거 자체가 입장이 들어간 건데. 이거 자체가 입장이 들어간 건데. 그 다음에 자, 없습니다. 화용론에서는 이제 번역자가 전면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번역자는 이제 자기가 놓인 조건의 맥락이라든지 자기 문제 의식에 따라서 무엇을 번역하고 어떻게 번역하고 결국 번역자가 대화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의사소통 모델이건 화용론이건 번역자가 대화해야 될 대상은 도착원입니다. 도착원. 번역자니까. 배가 고프네요. 지금 여기서 힘을 다 썼네요. 근데 막 밥 먹고 앉아. 어머, 아닌데 배고파. 아무튼, 아니, 이 논의가 되게 재밌으시죠? 되게 진짜 재밌어가지고 제가 요거 좀 더 하면 요거 자체로 재밌는데, 의사소통 모델을 택하게 되는 경우에 제가 요거를 제 딴에는, 제 딴에는 의사소통 모델을 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정신분열을 하게 돼요, 번역자를. 제가, 저는 그 의도였어요. 제가 그 박사 논문에서 그 의도로 뭐 연구했어요. 저희 집 신장에 있다가 다 그 소각된 저의 논문인데요. 어, 뭐 이렇게 추잡하게 뭐 공부 못했나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정신분열하게 돼요. 내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를 그 번역자가 계속 이렇게 억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런 거. 자, 그러면 유리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그 중요한 공부에 이르렀네. 핵심 질문입니다. 핵심 질문. 어지러워요. 갑자기 층이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 어때요? 그런데, 네네. 이 생존에 대한 억압이라는 게, 네. 음, 뭐, 가장 그럴싸한 걸로 뭐 해서 할 수 그렇죠.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매 순간 자기가 선택을 할 때 더 정확한 게 있을 거야. 더 정확하게 있을 거야. 이렇게 아니,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으면은 거기서 결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데 이게 어차피 근데 그대로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저쪽에 내가 잘하고 있어요를 물어야 되잖아요. 이거 이게 엄청나게 저는 재밌었어요. 중간에 번역자가 분열한다.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이거를 공부했을 때 가지고 온 저의 텍스트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일본 최초의 요새도 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10만 원권 집회에 있었던 일본의 근대 사상가인데요. 이분이 일본에서
서양 문물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고 본인은 관료가 아닌데 친구 제자 다 일본 근대를 만든 관료가 쓴 여러 가지 후쿠자와 유키치의 책들을 보고 제가 요 모델을 생각한 건데요. 후쿠자와 유키치도 그런데 자 이게 유리쌤 제가 좀 더 해도 될까요? 유리쌤 재밌으시다면 거의 말리노프스키 입장인데 의사소통 모델은 사실은 이게 20세기 초에 모든 그 서양 제국주의에 맞은 모든 비서양 나라들의 지식인들이 강요받은 모델입니다. 서양이 이런 거니까 뭐 대포 쏘가지고 이게 기점 어디냐면은 1852년 아편전쟁 딸딸 외웠었는데 이제 다 까먹고 있네요. 아무튼이라고 하면 안 되고 1840년 50년 넘어오면은 아편전쟁 한번 휘청하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당해? 그리고 이제 1867, 8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이지 근대국 가는데 이거 계속해서 서양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서양 제국주의, 서양 근대 문명, 시장사회, 자본주의를 그대로 옮겨와야 된다라는 그 엄청난 압력을 받았을 때 의사소통 모델로 들어가는 거죠. 있는 그대로 갖고 와야 돼. 있는 그대로 갖고 와야 돼. 자, 이렇게 외부 조건에 압력이 들어오는 점이 있습니다. 후쿠자 유키치를 글을 보면 후쿠자 유키치도 와닿았다는데 왜냐면은 자, 출발 언어, 도착 언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전도 없이 번역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사전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전이 없네. 그래서 초기에 사전 같은 거 연구하면 재밌겠죠. 아, 제가 이거 하다가 이거 안 된다 이게. 사전은 그 사전 연구하면 그 인생 버린다. 인생 끝나는 거야. 인생 끝나. 그거 하면 안 돼. 제가 한 3년 거기 있다가 이건 늪이다. 남들이 하게 하자. 그래서 막 친구들을 격려한 다음에 빠져나왔어요. 그들 아직 거기 있어. 왜 그래? 아무튼 근데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언어 능력이 요구돼서 안 되더라고. 이제 출발 최초의 그 사람 있잖아요. 최초의 이 사람은 이거를 객관적으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번역하잖아요. 번역. 이 사람이 번역하는 작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여기 있는 걸 여기 갖고 와야 되는데 양쪽 다 확인해 줄 사람이 없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최초의 장면은 그걸 확인해 줄 사람이 양쪽에 없어요. 왜냐면은 출발 언어는 이쪽을 몰라. 몰라. 도착 언어를 몰라, 여기. 걔가 객관적으로 옮겼는지 말았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중간자는 지금 과정밖에 없고, 아니, 내가 객관적으로 옮겼다는 걸 확인을 받아야 돼. 이쪽 확인 못 해주고, 이쪽은 이걸 처음 봐. 확인이 안 돼. 근데 중간자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자기가 지금 사전 없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 거냐면은 그 후쿠야의 기치를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취사 선택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객관적이라고 이렇게 우겨야 되잖아요. 여기 이 첫 번째 구간에서 번역할 때 이 번역자는 자기가 학습자예요. 학습자. 근데 선생님은 성적을 내릴 수가 없어. 얘가 치는 시험에. 학습자인데 번역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요쪽 문화에서는 도착하는 문화에서는 선생님이 돼. 아니, 이 학생이 자신의 출발 언어 교사로부터 잘 배웠는지를 성적을 못 받았는데도 도착 언어에서는 이 책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이제 권위를 갖게 되죠. 정신분열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학습자면서도 선생이 돼야 하는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책을 번역하고 나면 자기가 학습자였다는 그 기억을 눌러야 돼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해야 돼. 근데 자기 내부에는 잘 모른다라고 뭐 이런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말리노프스키의 요 이제 화용론의 의미가 있는 거는 말리노프스키는 영어권 인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인류학자가 아니고 만약에 이 산호섬의 정보를 그대로 갖고 온다는 게 이게 또 이게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보통은 출발 언어가 그 서양 제국주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그런 줄 알아야 돼.
요 위상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말로프는 지금 출발 언어가 식민지 언어잖아요. 굳이 말하자면은 이렇게 서양 사회로부터 관리받는 출발 언어가 뭐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언어의 의사소통 모델이 아주 세게 타올랐던 시대에 화형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건 대화적 관계에서 벌어져. 정확한 거는 불가능하고 번역을 한다는 거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야. 말노프스키 자신이 내가 번역하는 인류학 책은 산어섬의 객관적 정보가 아니라 내가 속한 영어권 인류학 공동체에 거는 나의 말 건네기지. 이런 입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일심 지금 어떠십니까? 소리. 응. 그래, 그러면 말리노프스키가 그 영어권 인류 학계 말을 건넨 거예요? 그 뭔가 공략을 파급이 했으니까. 있게. 네네. 자기는 그걸 하려고 한다. 근데 그 어, 태도 자체가 그 이전에 이제 없던 태도인 거죠. 지금 내가 하려는 거는 산호섬 사람들이랑 뭘 하려는 게 아니고 나는 인류학과랑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문제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산호섬에 대해서 뭘 하는 거는 1권 산호섬 알려주고. 근데 2, 3권이 더 뚱뚱한 오케이님 어떠십니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글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참 좋죠. 내가 쓰는 글이 누구랑 대화하려고 하는 건가?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지시적 효과가 있는가? 그거를 뭐 저도 생각 거의 못하고 제가 믿고 옳은 거 뭐 떠들면 다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이제 귀하게 가져갑니다. 연하 쌤 어떠십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래서 계속 말리노프스키가 이제 막 계속 번역할 때 이제 그 딱딱 번역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할 때 답답해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아까 그 출발 언어 독자 언어 요 얘기 들으면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또 다른 가능성이고 또 언어를 살아있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요소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좋네. 너무 좋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가능성을 도모하는 하나의 키워드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번역이 가능하다는 말을 엄청난 말이에요. 저 공동체도 정지 모델, 이 공동체도 정지 모델. 가만히 있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말은 생물이라잖아요. 말은 생물이래. 그러니까 에너지 먹고 살고 죽고 이래. 살아있다는 표현을 되게 강조하신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 동네 언어로는 주술적인 거죠. 말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주술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저주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건데 우리 모든 말은 주술적이라고 하는 게 지시하고 중단 없이 어떤 현실을 계속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것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책은 일단 애가 죽었잖아요. 그 이 죽은 애를 우리가 막 얘기하면서 살려가지고 글로 약간 다시 이렇게 애를 때려가지고 이제 죽여놔. 근데 다시 쓰려면 또 막 살려. 요런 거죠, 요런 거. 그래서 글이 가지는 한계, 말이 가지는 생명력, 요 관계 속에서 내가 번역을 한다. 그러니까 번역자로서의 자기 자신, 요 아주 재밌죠. 인류학자가 번역자라고 하는 요 입장도 재밌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거는 요 중간자적 존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문물을 번역하려는 사람을 그 소설 안에서 형상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런 소설을 쓰는 작가들도 이제 일본에서 막 유학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근대적인 걸 번역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 그 작가 자신이 투영된 그 번역가의 초상을 이제 어떻게 그리는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초기에는 거의 막 비명을 지르는 장면도 되게 많고 아무튼 그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요
번역가라는 요 위치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아주 20세기의 문학이라든지 언어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고, 그 다음에 지식인, 요새 이런 단어가 안 씁니다만, 학문을 할 때도 중요하죠. 학문을 할 때도. 자기가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익힌 지식을 누구와 화형론적 관계에서 나올 건가. 화형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이렇게 68년 이후에 현대 철학을 좌지우지한다고들 했던 들레즈와 가타리의 언어론에도 화형론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대화적 관계. 그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그, 이렇게 일어난다. 사건이 일어난다. 계속 벌어진다. 그런 생성 모델을 중요시하는 철학도 화용론적 입장에서 언어를 본다. 이게 아주 중요한 데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50쪽으로 갑니다. 50쪽으로, 50쪽으로. 이제, 어쨌든 마리노프스키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도 이제 재능이 있을 것 같아요. 재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둘째 주 식물 용어라는 것도 참 중요했다. 왜냐면 이게 그 여러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작 가능한 농작물이 특별한 자리.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저울에 올리면 같은 뭐 7g이다 이런 건 아닌 거죠. 요거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단어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나 딱 쓰면 그냥 전체를 지배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지금 맥락 속에서 마음 속에서 계속 이제 위치를 갖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둘, 넷, 다섯죠. 관념과 말 사이, 구두 진술과 정신적 태도 사이. 이게 세밀하게 고려돼야 된다. 태도랑 관련이 돼 있다. 관념하고 태도하고. 그 다음에 그 문단 밑에서 넷째 줄. 언어가 정신적 과정과 나란히 그것에 정확히 대응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상상하는 게 대단히 위험하다. 이게 의사소통 모델입니다. 언어는 뭐 자유라는 말이 뭐 바로 뭔가를 지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언어가 인간의 정신적 실제를 그것에 대응하는 2차적인 그러니까 대응이 아닌 대응은 1대1. 그다음에 잉여 없이 정확히 의사소통 모델이고 2차적인 말을 통해 되풀이 반영 이제 이게 리프리젠트죠. 되풀이 뭐 이게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시약 문장 쓰기는 권미숙 선생님이 발명하신 글쓰기 훈련법인데요. 이런 위험하다라는 단어 이런 거를 해석해 보면 아주 좋겠죠. 이게 뭐 그냥 그래서 이게 왜 위험한 일입니까? 음, 좀 어떤 기준이 작동하고 있는 아, 건가? 그렇죠. 네. 대상의 실제를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 아니,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너 나에게 그 말했지? 이런 거죠, 이런 거. 내가 나쁜 년이라고? 그러니까 뭐 나쁜 년아 누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쁜 년이야? 이런 식으로 대상의 실제를 확인해가지고 하는 태도가 이제 위험하대요. 유리쌤 이건 왜 위험합니까? 몰라. 아니, 왜 그래도 오늘 또 아니고 대단히 위험한. 위험하다인데 똑같은 말을 또 두 번이나 대단히 위험하다, 대단히 네. 위험하니까 이건 2차 경보 주의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제 아나운서들이 그러니까 인터뷰한 분이 뭐라고 막 이렇게 막 산만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나운서들이 정리를 해주면서 이러이러하다 말씀이시죠? 그랬는데 사실 똑같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말하신 분이 아, 예 이렇게 할 때 약간 이상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얘도 좋네요. 아니, 이게 지금 말로프스키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죠. 한 문단에 위험하단 말 두 개 쓰시고 대단히 쓰시고. 그러니까 자, 연하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왜 위험합니까? 의사소통 모델. 위험하다라는 생각까지 못 해봤는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화가 말이나 언어가 이렇다라고 계속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위험하다라고 말해 주시니까 왜 위험할까 다시 고민해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화용론을 강조한다는 게
이게 더 좋아 이런 것보다 훨씬 말레노프스키한테는 중요한 문제고 그 뭔가 언어에서 지시적 표상을 색출하려는 태도 자체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무튼 무겁게 이게 되게 경고입니다. 일생 보신 것처럼. 그게 왜 위험한가? 요거를 그러니까 저도 문자적 텍스트를 보는 거를 좋아하죠. 그래서 소설 작품을 읽고 이랬는데요. 그럼 프루스트가 한 말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박태원이라는 소설가 한 말이라든지 이 말을 현실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작업을 주로 하는 거죠.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화다 이런 생각을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한 거기도 하지만 위험하다는 단어는 알루브스키한테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이거 가져갈까요? 위험하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왜 동화를 읽는 거는 안 위험한 일인가? 라든지 구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현장성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왜 안 위험한가? 그러니까 그게 뭐 되게 다른 의미가 있죠. 훨씬 더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태도 이런 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1쪽도 중요하게 생각이 됐는데요. 자, 말은 또 뭐랑 관련이 있다. 이제 문화적 맥락에서 두 번째 문제는 둘에서 일곱. 말과 신체 활동, 신체 움직임, 말과 몸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해할 때는 문화적 맥락인데 그 내포가 이게 우리가 주술의 요건 있지 않습니까? 주술의 요건. 그걸 이제 말의 요건으로 여기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주술의 요건의 1번이 말, 물건, 행동 이렇게 돼 있었죠. 주술을 하려면 말이 진짜 중요한데 그런데 물건과 행동 없이는 말이 또 작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을 여기서 이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술론 자체를 이제 언어론으로 말리노프스키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문단의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신체적 움직임 말은 반드시 신체적 움직임인가.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이 기회가 중요하고 이게 아니면 연하쌤이랑 유리쌤을 뵐 수가 없죠. 너무 이 방법 자체를 가져가는데 이게 신체성이 훅 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신체성이라는 게 아니 유리쌤이 뭐 이렇게 안경 쓰신 거 보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신체적이라는 거는 되게 감각적인 거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교감하는 거를 말하죠. 여기서 주술가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인문세에서 제가 이렇게 온라인 공부로 코로나 때 시작을 하게 되면서 글쓰기를 강조를 하게 된 이유는 이 물질적 조건에 대한 느낌이 없으면은 이 공부하는 관계가 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됐고요. 요거는 과제라고 할까, 뭐 출력을 하자라고 할까, 뭐 이런 부분 제가 좀 더 강조하게 된 것도 신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누프스키 선생님도 말이라고 하는 건 신체를 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쓰여진 것 자체만으로 생각하면 밑에 둘째 줄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이다. 무의미하다. 쓸데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2쪽 말은 둘째 줄 이게 아까 우리 한 겁니다. 실제적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줄 52페이지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보조하든 간에 한 사람의 행위자에게서 또 다른 에게로 건너가는 말은 그러니까 사이에서만 말이 있다. 말이 살아있다. 주로 생각을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소통은 아니다. 계속 결과를 보려고 한다. 모든 말을.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주 아유, 어디 써서 외우고 싶고 막 손바닥에 문신 새겨야 되나 싶은데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일으킨다고 그거를 놓치기가 이제 저는 너무 많이 놓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53쪽에 자 말은 작업을 연결 신체적 움직이들을 관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맥락이라고 하는 것과 말은 행동의 일부 행동과 동등 그래서 말과 관련돼 가지고 행위인데 신체적 움직임 다 포함해서 말이 곧 행동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치 있기도 하고 행동과 위선학적으로 동등하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읽은 건데 둘, 넷. 언어는 말하는 사람의 머리, 듣는 사람의 머리로 생각을 옮겨 붙는 수단이 아니다. 이것도 의사소통 모델의 반대. 그 다음에 이제 주술 문구를 예를 들어보자 하면서 주술을 예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현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번역 불가능하는 거. 그래서 60쪽 두 번째 문단, 자, 번역을 이게 챗 GPT 나오고 막 저도 구글 막 이렇게 찍어서 번역해 하는데요. 그러면 번역을 외국어를 몰라도 되는 세월이 오면 좋겠다? 아니죠. 외국어라고 하는 게 그걸 번역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는 나한테 의미가 있죠. 안 되네, 찾고, 누구랑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그래도 그 출발 언어랑 계속 대화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낯선 세계랑 대화하고, 번역될 때 내가 있었던 공동체랑 대화하고, 그런 두 개의 화용론적 관계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그 언어로 주로 작업하는 우리에게 번역한다는 일은 최고의 기회죠. 신체적으로 또 부담이 되고, 번역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60쪽 두 번째 문단에, 친숙한 유럽어로 돌아가 보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셋째 줄, 누구나 엄밀한 언어적 상당어구, 대응어구 결코 발견할 수 없다. 없고, 번역은 항상 원래의 것을 매우 다른 어떤 것으로 재창조한다. 그러니까 오독이다, 뭐 이거 떠난 거예요. 이거 재창조다. 그러니까 아까 연하생 하신 말씀, 여기 이렇게 써야 되냐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너무 재밌죠? 말장난이지만 너무 재밌죠? 번역의 불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어, 뭐 찾아보면 세고 셌다 번역 안 되는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거 핵심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를 창조한다. 특히 가든이라는 것도 내가 그런 창조적 맥락에서 본다. 그 다음에, 어, 자, 어, 자, 여기 76의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언어는 그 자체로,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언어론인 거예요, 언어론. 산호섬에 무슨 그 농부들 만나러 가신 줄 알았더니 언어론, 누가, 그러니까 유럽의 언어학자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방법 틀렸다고. 이게 제국주의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의사소통 모델 자체는. 되게 그리고 권력적이에요. 출발 언어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모델의 의사소통 모델. 그게 정확하게 전사돼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언어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인 힘, 언어는 신체 활동에 가담해서 중요한 몸, 대체될 수 없는 독자적인 역할, 언어는 그 자체에, 그래서 77, 두 번째 문단, 언어를 고립된 걸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또 나옵니다. 사진에 이게 이론적으로 위험하다. 이 모델이 이론적으로 위험하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국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번역되는 사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모델 자체는 제가 지금 설명 잘 드리고 있으니까 의사소통 모델은 제국주의 모델입니다. 필이면 왜 그거를 번역해야 돼요? 여기서 이미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서양의 지식을 비서구권에 전달해온 그 거대한 역사가 지금 어, 영국은 또 제국주의를 한 나라고 탄탄히 있죠. 그런 거에서. 그래서 다시 또 위험하다. 그래서 이 바라 속에서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둘, 넷, 여섯, 여덟 번역을 할 때 단어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 요거는 요거대로 중요한 이게 잘못된 절차다. 보통 번역을 할 때 저도 세미나 하거나 뭐 제가 숙제할 때 그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된다. 단어 대 단어. 그러니까 친구랑 싸울 때도 그 말이 그래? 나한테 뭐 이러는 거야? 거기서 출발하면 안 된다. 훨씬 더 포괄적인 맥락 속에서 그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말을 들으면 받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화용적인. 그래서 맥락이라고 하는 거 절대로 단어에서 출발하지 마라. 그다음에 78 회용론은 그러니까 그냥 대화의 장면 자체를 연극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78쪽의 첫째 줄 단어들은 최고급 사전이나 민족 지학자의 필드노트 속에 갇혀 있지 않다. 자, 그럼 제3장 말의 맥락과 사실의 맥락.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예가 나오죠.
그래서 연장입니다. 87. 그 말을 토착민들의 생각을 옮길 때도 그들의 억양, 그다음에 태도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셋째 줄에 몸짓 그것 없이는 단어들이 무의미해진다. 정말로 이 번역을 하려면 몸짓, 태도, 뉘앙스, 실제 말 그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 행간 번역의 규칙들도 있는데 93 밑에 둘째 줄 몸짓은 언어의 필수적인 일부이기에 행간 번역에 반드시 표현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자세, 그러니까 몸짓, 그 태도, 신체의 긴장감을 다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94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 트루브리안드의 첫 번째 문단 끝에 모든 바라는 생생한 몸짓. 자, 글로 옮겨놓기는 거의 불가능. 근데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뭐 하긴 해야 된다. 행간에 제시된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이 엄청난 선행 작업,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즉, 용어들의 의미와 문법적인 구별, 맥락에 따른 주석을 관련해요. 세부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언어적 트루브리안드 언어의 독특한 점을 쭉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뭐, 아까 우선 정해 주신 시제 문제, 그 다음에 다의미성 문제. 그래서 117 우리의 주석 작업은 단어와 맥락을 끊임없이 솜씨 있게 다룬다. 하하하하하. 솜씨 있게. 이 단어 좋네요. 이게 도대체 솜씨 있다. 좋죠, 진짜. 솜씨 있게 살아보고 싶네요. 솜씨 있다. 아, 이 단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솜씨 있다. 어디다 써먹어보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역 불가능성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드시는 생각을 이제 조금 나눠볼까요? 자, 유리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근에 대한 서술적 이야기를 할 때 그 현장에서 이제 말하는 사람은 거의 배우가 돼가지고 막 그 기근의 고통을 막 절절하게 몸짓이나 그런 걸로 표현하고 그걸 듣는 아이들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도 자기 배고픔의 고통을 막 과거의 일을 현재처럼 느끼고 그게 진짜 한편의 연극 같으면서도 이야기를 전달하는 현장은 그런 모습일 건데 그런 게 되게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화형론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은 그러니까 어떤 의사소통 모델의 위험함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서 지금 이 책의 3부에 도입부를 엄청나게 쓰신 거죠, 언어론을. 이거는 그냥 화형론 얘기입니다. 그 산호섬을 예를 든 거.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바로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걸 이제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그 정서를 느껴야 되고 그러니까 할 일이 되게 이렇게 많은 일인데 하유인류학의 그게 항해 모델이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요. 그 뱃사람들이 좀 과묵한가 봐요. 농부는 수다스럽습니까, 유리쌤? 아, 그래요? 아, 몰라, 나 농부 아니야. 모르겠어요. 작물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얘들이 진짜 말이 많아. 그게 연구 주제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 읽은 몇 권의 책이 뱃사람이 과묵해. 너무 어떤 재미가 있는데요. 뱃사람은 자기 경험을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조차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읽어, 해안의 수초를 봐, 물 색깔, 그 다음에 갈매기 뜨는 거, 그 다음에 구름이 6, 7m로 가면 약간 그 밑에 색깔이 달라진대요. 변하는 구름이 단 한 번도 같은 구름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읽고 상황을 파악해가면서 이해해야 될 게 너무 풍요롭고 자기 이해를 뭐 자기 아들한테 전수해 줄 수도 없어요. 너무 이게 개인화된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번 주에는 화용론인데 뱃사람은 아예 화용도 안 해. 맥락 자체가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옆에 누구 노젓는 사람이랑 뭐 나눌 수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뱃사람들의 세계가 되게 계급화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뭐 선장 뒤에 뭐 카누도 왼쪽 오른쪽에 다 위치가 다 고정돼 가지고 각자 할 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모델이랑 다른 화용론을 생각할 때 그들의 과묵함, 요거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뱃사람은 글로 남기는 게 거의 없고 뱃사람들은 동화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있겠지만 그렇게 말이 뭐 이런 거 이제 제가 추측해 보고요. 그러면 유리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화용론이라고 하는 그 범위랄까 대화 상대랄까 사람을 넘어서는 문제 뭐 몸, 신체 유리쌤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그 뱃사람들 얘기가 흥미로운데 그 뱃사람들은 육지에 내려가서 신기한 얘기를 많이 해줄 것 같은데 평소에는 되게 근데 이제 허풍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좋네요. 뻥도 심하다. 그럴 수 있다. 사람들의 과묵함, 계급화, 근데 그런 것이 너무나 방대한 맥락 속에 있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게 좀 재밌고, 그러면은 등반하는 그런 산 사람들도 비슷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너무 좋죠. 그 인류학적으로 어떤 지평이 열린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사람한테 예를 들면 직업별로의 언어에 대한 태도 그 제 근처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해서 느낀 건 네네네네네네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네네 한 번 하면 될 거지. 네네네네네네네. 아 그만 뭘 그렇게 알아들은 게 많아. 그럴 리가 있나. 이런데 그런 언어에 대한 일차적 표면적 언어, 그다음에 말하는 어떤 어, 성급한 말 끊기, 뭐 아니면 그 과묵함, 뭐 여러 가지가 직업별로 그 화용론적 맥락에서만 분석 가능한 어떤 직업, 성격, 엄마들 많이 있죠. 그 이수지 씨가 그 놀랍게 잡아낸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의 말투, 그다음에 그 뭐 강남 엄마들의 말투, 요가 선생님의 말투, 그 점집 제가 안 다녔는데 점 보는 친구들은 이수지가 대단하대요. 딱 그렇대. 그러니까 그게 인류학제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해서 이수지 씨 만나고 싶네요. 그 그러니까 이게 그 화용론에 뛰어난 거죠 그분이. 단지 그러니까 맥락을 독해하는 능력. 그런 포인트 좋고. 연하 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저번 주에 이제 요즘에 이제 카톡이나 이런 폭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될까 생각해 봤는데 거기는 몸짓이나 이런 맥락 이런 것들 화용적인 그런 게 다 빠져 있는 느낌인데 또 책은 어, 생각해 보니까 책도 약간 뭐다 매체마다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매체 네네. 다양해졌으니까 또 그런 매체들마다 또 문자나 이런 게 어떻게 또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진짜 이 몸짓과 말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육아가 제일 가장 뭐랄까 제일 살아있는 단어인데 지금 이제 뭐 받아도 두 음절까지는 하거든요. 이제 뭐 그러니까 아이고, 음절까지는 세 음절은 아직 잘 못해요. 그래서 네 음절도 못해서 막 하나하나씩 막 연습시켜 주는데 이제 이걸 붙이면은 하나 못하고 막 약간 이런 지금 이런 단계 언어의 이런 단계들을 되게 뭐랄까 되게 생생하게 지금 지켜볼 수 있는 단계여가지고 이런 텍스트를 읽으면서 또 아이의 언어가 어떻게 발달되고 이게 결국 사람의 언어가 어떻게 발달되는지 배우는 거니까 그런 것도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재밌고 이게 그 기현 쌤이 어제 이기현 선생님께서 어제도 얘기를 하시던데 그 이기현 쌤이 이제 딸이 셋인데 얘가 왜 부르는지 안다는 거예요. 자다가 이래도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아니고 엄마가 이렇게 그 남현 선생님도 바다가 이거 달라는지 저거 달라는지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둘이서 추측을 해가지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엄마랑. 아, 이건가? 저건가? 이걸 계속 맞춰가지고 가죠. 그런 거니까 이게 이제 단어가 아닌 거고 화용론적인 맥락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네 사람은 특히 언어를 이제 쓰고 언어로 된 걸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남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적 관계 속에서 공부를 생각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말 자체는 말은 살아있는 거라니까. 죽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사람들과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것도 방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요 하요는 엄청난 말이죠. 풍부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맥락적이다. 그러니까 그 아주 아주 종합적이다. 내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 그 교수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제 상대에 따라서 운율도 달라지고 네네. 언어가 되게 좀 음악적이고 축적이고 막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네네.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이번에 발제하면서 그 언어 해독하는 말이 제일 좋았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주술을 보면서 그냥 주술은 이 사람들 어떤 신화나 이 사람들의 사회 규범이 녹아 있는 거겠지 이렇게 죽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언어 행동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주술이 그 사회에서 이렇게 막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나는지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내 관계에서 말을 둘러싼 풍경 있지 않습니까? 말을 둘러싼 풍경. 그 전체가, 그리고 그 풍경 안에 들어있는 신체적 표현, 이런 거 전체가 이제 입체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라는 그 맥락에서 말누스키가 이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고요.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